교재 9페이지 인적 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매월 급여에 대한 원천 징수를 진행할 때 또는 연말 정산할 때 가장 중요한 소득 공제 내용이 인적 공제가 되겠습니다. 인적 공제의 기본 공제 대상자와 추가 공제 대상자로 이렇게 구분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공제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공제는 기본 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상 인원은 첫 번째 본인입니다. 본인이고요. 두 번째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세 번째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 자, 이러한 사람들을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를 해주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본인에 대해서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 공제를 해준다라는 거죠.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을 때는 본인만, 소득자 본인만 있을 때는 150만 원이 자동으로 공제가 될 겁니다. 자, 배우자는 누가 배우자냐 하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법률상. 즉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배우자를 기준으로 해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입니다. 100만 원 이하일 때 적용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양가족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양가족은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죠. 범위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양가족 범위가 결정이 되고 나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첫 번째가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입니다. 1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은 생계를 같이 해야 됩니다. 생계를 같이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조건은 나이가 20세 이하이고 60세 이상일 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AND의 개념을 해서 모두 충족이 될 때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인원수 한 사람당 150만 원을 공제해 주는 부분이 기본 공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양가족에 대한 범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양가족은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부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들을 직계존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계존속이고요. 밑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직계비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계비속. 직계비속 안에는 입양자, 위탁아동, 아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자, 그래서 부양가족이라고 하면 본인과 배우자, 즉 부부를 기준으로 위에, 밑에, 좌우에, 상하, 좌우에 있는 이분들이 부양가족이 되겠습니다. 부양가족들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생계, 나이 요건들이 충족이 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보면 나이부터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직계존속은 20세 이하의 직계존속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직계비속은 20세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에 대해서 이상 이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나이는 무조건 만 나이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만 나이로 판단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이다라고 했는데, 자, 화살표가 출발하고 있는 지점을 보시면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박스를 치고 네모를 치고 화살표가 네모 밖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본인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즉 본인의 부모님, 그 다음에 시부모, 장인, 장모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계비속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아들, 딸이 되겠죠. 아들, 딸 밑에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자 전부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부양가족이 범위가 결정이 되면 이 세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 조건에 대한 예외가 항상 존재를 하다 보니까 세법이 어려워지는데요. 그 예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외가 있느냐 하는 건데, 예외가 작년까지는 예외가 없었습니다만은 최근에 법이 하나 개정이 되면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즉 총급여 5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금액 기준으로는 15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때,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150만 원 이하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2015년도 귀속부터 2015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된다. 요게 이제 최근에 신설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득금액에 대한 유일한 예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계라고 하는 것은 한 집에 한 울타리 내에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생계에 대한 예외는 어떻게 되느냐?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 주거 형편 때문에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 요건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인정합니다. 주거 형편이라는 이유 때문에 별거하는 경우에 인정하겠다라는 거고요. 직계 비속은 이유를 불문하고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형제 자매는 반드시 생계를 같이 해야 됩니다. 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말정산 실무를 할 때 보면 형제 자매나 입양자 위탁 아동을 실제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다라고 했을 때 생계 요건에 있어서는 형제 자매는 반드시 같이 생계를 같이 해야 되고요. 직계 비속은 이유 불문하고 항상 생계를 같이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이유로 따로 떨어져 살든 상관없이 무조건 공제 대상 가족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이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이 20세 이하, 60세 이상에 대한 예외는 자, 이 부분은 장애인일 때는 연령을 무시합니다. 연령 무시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나이를 무시한다라는 의미는 소득금액과 생계 요건은 충족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기본공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내용은 자, 부양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범위를 살펴봤는데 부양가족에 대한 배우자는 어떻게 될 거냐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직계 존속에 대한 배우자는 누구냐 하는 부분입니다. 직계 존속에 대한 배우자는 아버지의 배우자는 어머니니까 어머니는 직계 존속이죠. 그러니까 직계 존속 안에는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직계 비속에 대한 배우자는 어떻게 되느냐? 직계 비속에 대한 배우자, 보통 아들, 딸에 대한 배우자는 사위, 며느리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배우자는 적용이 안 됩니다. 부양가족이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본인의 형제, 자매에 대한 배우자는 공제가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형제, 자매에 대한 배우자도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에 대한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죠. 유일하게 부양가족에 대한 범위는 까만색으로 적혀 있는 부분입니다. 까만색으로 적혀 있는 부분만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배우자가 인정이 안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느냐? 여기에도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계 비속에 대한 배우자는 어떻게 되냐면 예외적으로 직계 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이면 요거는 공제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공제 대상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 예외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기본 공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인데, 그러면 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배우자는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생계, 나이 요건이 있습니다. 이런 요건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 기준일이 있을 겁니다. 판단을 언제 기준으로 하느냐? 판단 기준일이 있습니다. 기준일은 12월 31일입니다. 즉 과세 기간 종료일입니다. 과세 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고 생계를 같이 하고 나이가 20세 이하, 60세 이상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과세 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생계는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5년 12월 30날까지 전국에 흩어져 살다가 12월 31일 날 해처 모여에서 한 군데 모이게 되면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월 31일 기준으로 나이 부분이 있습니다. 나이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준으로 보면 자, 60세 이상이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아버지 연세가 2015년 12월 31일 날이 만 60세 되는 생신날이다라고 하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60이니까 60세 이상이니까 60세에 해당되는 그 날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30날이 만 60세 되는 생신날이다라고 하면 12월 31일 기준으로는 60세 하고 하루가 초과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하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하일 때 만 20세 되는 날이 2015년 12월 31일인 자녀가 있다. 출생한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20세 되었기 때문에 이하는 당해 연령도 포함이 되는 거죠. 20세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 공제가 됩니다. 근데 12월 30날 태어난 친구라고 하면 2015년 12월 31일 날이 만 20세하고 하루가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따지면 공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1월 1일 날 태어난 친구도 마찬가지로 12월 31일 기준으로는 만 20세하고 364일이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공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들어가다 보면 2014년도에 19살이었던 자녀는 2015년도가 들어오면서 20살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부터 12월 31일 날까지 태어난 날 기준으로 쭉 줄을 세운 다음에 12월 31일 날 태어난 친구만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날짜에 대해서는 공제가 안 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당해 연도에 해당되는 연령이 도달하면 그러니까 이상, 이하, 초과 이런 부분들 고려하지 않고 당해 연도에 해당되는 연령이 도달이 되면 무조건 공제를 해줘라. 당해 연도만큼은 공제를 해줘라라고 해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하도 생일과 상관없이 12월 31일 기준으로 비록 며칠 초과됐다 하더라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단 기준일에 대한 또 하나의 예외가 또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연세가 90입니다. 90인데 7월 5일 날 사망을 하셨다라고 하면 12월 31일 기준으로는 할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공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논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판단 기준일에 대한 예외로 사망을 했을 때는 사망 시에는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그래서 7월 5일 날 사망을 하셨다라고 하면 7월 4일 기준으로 소득금액, 생계, 나이를 충족했느냐에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득금액이나 생계 요건은 충족이 되는데 아버지가 만 60세 되는 생신날이 7월
7월 5일이다. 근데 그 7월 5일 날 불행하게도 아버지가 사망하셨다라고 하면 아버지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7월 5일 기준으로 보면 만 60세가 됐지만 7월 5일 날 사망하셨기 때문에 사망일 전일로 들어가게 되면 7월 4일이 되고요. 7월 4일은 만 59세하고 364일이 되는 날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형태로 딱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면, 자, 2015년 1월 1일 날 할아버지 연세가 90세인데 1월 1일 날 사망을 하셨다라고 하면 2015년도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판단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이 부분을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많이 질문을 해보면 대부분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1월 1일 날 사망했을 때 사망일 전날로 판단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날은 2014년 12월 31일이 됩니다. 연도가 달라지는 현상이 나오게 되죠. 이런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기본공제 대상자를 판단할 때 사망했을 때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소득금액 생계 나이만 따지라라는 겁니다. 2015년도 소득금액이 있느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느냐,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할아버지가 연세가 90인데 1월 1일 날 사망하셨다라고 하면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15년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냐?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100만 원 이하가 될 거고요. 생계는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가는 거 인정이 되기 때문에 거의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연세도 60세 이상이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들 때 90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1월 1일 날 사망했다 하더라도 전날 기준으로 이게 충족하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좀 챙겨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모님과 같이 삽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연세가 60이 넘었고요. 전업주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 지금 직장에 다니고 저도 직장에 다닙니다. 그런 경우에 아버지는 어머니가 배우자 공제 대상자이고요. 아들의 입장에서 어머니는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배우자 공제를 적용할 거냐,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어떤 걸 적용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형과 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근데 형도 직장 다니고 동생도 직장 다닙니다. 어머니는 연세가 60이 넘었고 전업주부입니다. 그런 경우에 형의 입장에서 어머니는 부양가족이고 동생의 입장에서 어머니는 부양가족입니다. 이런 경우에 형이 동생이 누가 공제를 받을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앞의 질문과 뒤의 질문은 정답은 동일합니다. 어떤 경우에든 간에 부양가족 배우자나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소득자 한 사람한테만 신청을 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안 생깁니다. 아버지가 배우자 공제를 신청하고 아들이 부양가족 공제를 포기한다든가, 형이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고 동생이 포기를 한다든가 해서 소득자 중 한 사람이 그 부양가족을 신청을 한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면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신청을 하겠죠. 공제 신청을 할 겁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무시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배우자 공제를, 아들은 아들대로 부양가족 공제를,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각각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일방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기준이 배우자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가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배우자 공제를 우선 적용을 하고요. 부양가족 공제가 서로 충돌이 이중으로 들어와서 충돌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이때는 전년도에 누가 소득공제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우선 적용을 해주고, 전년도에 소득공제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소득이 많은 사람 쪽에 부양가족 공제를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부양가족 공제가 배우자 공제가 부양가족 공제에 우선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중 공제가 들어왔을 때 적용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은 이번 연말 정산할 때 배우자 공제를 할 거냐 부양가족 공제를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유리한 쪽을 적용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재의 인적공제에 대해서 9페이지의 기본 개념에서 인적공제 대상자의 판정 기준을 제가 원칙과 중복공제 적용 시에 기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걸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10페이지의 기본공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칠판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득금액의 요건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소득금액은 원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2015년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개정 새로운 내용이니까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고요. 11페이지에 그 소득금액에 대한 내용들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요약되어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하단 부분에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할 때 실무적인 방법을 제가 몇 가지 언급을 해놨는데요. 자, 일단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대부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연봉이 500만 원 이상은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느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이 대부분 100만 원 이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퇴직소득이 있느냐, 퇴직금 받은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최소한 한 달치 급여가 지급이 되는데, 보통 한 달치 급여가 100만 원 넘어갈 거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100만 원 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낸 적이 있느냐, 2015년도에 양도소득세 낸 게 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소득금액이 100만 원 넘기 때문에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금액 100만 원을 판단하실 때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세 납부 실적이라든가 이 정도 확인하신 후에 적용하시면 큰 문제 없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12페이지에 있는 사례 부분은 개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페이지에 추가공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연령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 경로우대 공제라고 해서 한 명당 연 100만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도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장애인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일 때 연 200만 원까지 한 명당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장애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단 부분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의자, 이런 분들, 그 다음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가 되겠습니다.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수첩이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중증 환자의 경우에 장애인으로 적용받으려고 하시면 의사가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장애인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의 경우에 장애인 증명서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녀자 공제가 되겠습니다. 부녀자 공제는 연 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입니다. 3천만 원 이하일 때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무조건 연 50만 원, 배우자가 없는 여성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으면서 세대주라고 하면 연 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대주라고 하는데, 세대주를 판단하는 서류는 주민등록 등본을 보면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한부모 소득공제가 되겠습니다.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만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무 사례를 통해서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